낙장불입 2. 한 2년 정신분석을 받은 일이 있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 병들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되돌려 줌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만 치유된다는 것을 말이다. 아니 꼭 사람이 아니라 해도 생명을 기르고 사랑하는 일이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바둑에 골몰하거나 개를 기르거나 축구 혹은 나무 키우기에 미쳐버린 사람에게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도 같을 것이다. 함께하는 생명이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다. 중독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집착하는 일을 일컫는 것. 그것이 게임이든 약물이든 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혹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든 말이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던 낙장불입 시인에게도 그런 치유의 시기가 다가온다. 밥집 할머니의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는 지리산 자락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특이한 모습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초로의 한 남자가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낙장불입 시인 아니십니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초로의 남자는 반색을 하며 대꾸했다. 선생님이 쓰신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술 한 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 산골에서 그를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 그가 쓴 책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발간한 시집의 제목들이 재빠르게 지나갔다. 그간 돈 안 되고 명예도 없는 시를 써온 것이 이토록 뿌듯한 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시인 체면에 쑥스럽게 그 시집이 뭐였죠? 라고 묻지는 않았다. 그렇게 감동스러운 술자리가 1시간쯤 이어졌을 무렵 초로의 남자는 그곳 사람들을 하나 둘 불러냈다. 자네 인사드리게 낙장불입이라는 분이셔. 육담이라는 명작의 저자이시지. 요즘 아이들 말로 멍미적 사태였다. 육담이라면 그건 그가 기자 시절 팔도를 돌며 채집한 전래 음담패설 연재를 묶은 책이었다. 아마 부제가 팔도 음란 서생들의 남녀 상렬지사였을 것이다. 눈앞에서 그를 존경의 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초로의 신사는 그 책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후로도 여러 번 그 훌륭한 책, 육담의 저자 아니신가 하며 그를 반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셔야 했다. 어쨌든 그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긴 한 것이다. 그 무렵 수경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는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다. 실상사 근처 선방에 있다는 정보도 함께였다. 수경이라니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여자인 것 같기도 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굳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가 연락을 반겼을 리는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서울 조계사에 들렀다가 수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여쁜 여자를 생각하며 방문을 열자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스님이 앉아 있었다. 스님은 말없이 잔을 2개 꺼내놓고 품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무언가를 꺼내 찻잔에 탔다. 당연히 차라고 생각한 그는 스님이 내미는 잔을 들어 마셨다.
입안에 흙탕물이 가득 번졌다.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하는 그가 의아하게 바라보자 수경 스님이 말했다. 지리산에 의탁해 사는 사람이 지리산 흙맛도 모르나? 도법이라는 실상사 주지가 나를 꼬드겨 선방에서 나온 지 2~5달 되었네. 지리산을 살려야겠네. 함께 해주게. 수경 스님은 그 자리에서 실상사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부터 일꾼 하나가 이사 갈 테니 방 하나 치워놓게. 막대기로 탁 쳤더니 순간 깨달았다는 선사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다음날 그는 오토바이에 그의 전 재산을 담은 박스를 하나 싣고 실상사 뒷방으로 이사간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지리산 살리기 도보순례, 낙동강 살리기 도보순례, 지리산 살리기 생명운동,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생명평화 전국순례, 생명평화 오체투지순례 등 25,000리를 걷는 10년에 걸친 장정으로 이어질지 몰랐을 것이다. 하기는 아마 수경 스님인들 그걸 미리 아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10년째인 올해 끝나기는 할까? 이럴 때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이 차라리 다행스럽다. 힘들지 않아? 순례에서 돌아온 그에게 내가 바보같이 물으면 그는 대꾸하곤 했다. 생명, 평화, 이제 말만 들어도 지겨워. 생명이라는 말로 수경 스님이 전화하시면 팍 죽고 싶어. 평화 집회라고 도법 스님이 전화하시면 마누라랑 막 싸우고 싶다니까? 하하. 그는 정말로 힘들다는 듯 농담을 했지만 다음날 또 수경 스님이나 문규현 신부님의 오체투지 행렬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나도 가끔 그 행렬의 곁에 가보면 낚시인은 스님의 상한 무릎과 문 신부님의 부어터진 발을 만져들이다가 가슴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눈물을 흘리며 걷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추구하던 나는 평화를 잃고 괴로워진다. 낚시인이 이렇게 나의 평화를 깨는 일에 앞장서는 데는 새로 만난 그의 각시도 큰 몫을 했다. 외로운 남녀가 서로 눈맞아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란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걸 7세 이상인 사람은 알 것이다. 역시 시인에게 다시 사랑은 오고 사랑이 오자 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행여 이승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기만 해도 갈비뼈가 어긋나고 마른 갈잎이 흔들리면 그 잎으로 그대의 이름을 썼다. 소설가의 연인이 되면 코후비는 버릇이나 실수한 이야기가 공개될 확률이 높은데 시인의 연인이 되면 이런 대접을 받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기만 해도 갈비뼈가 어긋나다니. 이 시의 뒷부분은 한 수를 더 뜬다. 별자리들이 그대의 이름으로 바꾸어 앉는 밤. 복숭아 뼈에 새겨진 그 이름. 시만 읽으면 좋은데 시인과 그 부인을 알고 읽으면 슬그머니 부럽고 얄밉다. 게다가 그 부인의 이름은 별자리의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너무 평범한데 험. 그의 각시가 된 고 RPM 여사는 그저 문학을 좋아하는 아줌마였다.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점집을 찾았다 한다. 듣다 보니 이 대목이 이상하긴 했다. 소설가가 되려면 문학 창작 교실에 가야 할 텐데. 그랬더니 용하다는 그 점쟁이 왈. 소설은 말고
그냥 에세이를 쓰지. 아무튼 대학원 선생을 따라 실상사에 다니러 왔다가 낚시인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나중에 낚시인이 실상사를 나와 섬진강가에 거처를 마련하자 그곳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날 마침 낚시인의 집에는 서울서 내려온 동료 문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고RPM 여사는 낚시인을 불러 서울서 손수 마련해온 것을 건넸다. 고운 이부자리였다. 언젠가 낚시인의 거처에 낡아빠진 담요 몇 장만 뒹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지리산에 다니러 오는 길에 들렀다고 했다. 멀리서 창문으로 이를 바라보던 소설가가 한마디 했다. 저 여자 누구야? 요새 지리산에서는 여자들이 연장을 손수 쥐고 다니냐? 그로부터 낚시인의 각시가 된 고RPM 여사는 이불 때문에 톡톡히 곤욕을 치른다. 결국 그 이불 덮고 같이 살자는 말이었지? 사람들은 세세연년 버전을 바꾸어 두 사람을 놀려대고 낚시인은 그냥 웃기만 하는데 평소에 웬만큼 걸쭉한 농담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범한 고여사는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펄쩍 뛴다. 우리의 추측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지리산 꼭대기 외딴 집에 연세 50만 원짜리 독채 세를 얻은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집은 피아삼방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서 피아골의 피아인지 너와 나의 피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집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보통 도시에서 통용되는 거주자 우선 지불의 원칙 대신 객 우선 지불의 원칙만이 통용된다. 한 번은 걱정이 된 내가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생활비는 다 어떻게 해? 하고 물으니 원앙이 수놓인 이불을 선물해 놓고도 그건 순전히 불우이웃에 대한 연민이었다고 주장할 만큼 태평한 고RPM 여사는 응, 그거야 뭐. 손님들이 가져온 안주가 늘 남아서 손님들 가면 그걸로 반찬 해먹고 그거 떨어질 때쯤이면 또 다른 손님들이 오는 걸 뭐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하니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민물고기가 잔뜩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그새 개울에서 투망을 한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그의 집 텃밭에서 깻잎을 따서 매운탕을 끓이고 그래도 남은 물고기는 튀겼다. 매운탕에 약간 비린맛이 돌아 내가 걱정을 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걱정 마. 잠시 후 그의 손에는 적당량의 방아잎이 들려 있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 그를 떠올리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친구들은 한술 더 떠서 서울에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기도 한다. 한 번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 시인이 제자의 방황을 보다 못해 그녀를 그에게로 보냈다고 한다. 청춘에 바친 연애를 슬프고 나쁘게 끝낸 여자였다. 그는 거주자 우선 지불의 원칙을 하는 수 없이 지키며 없는 돈에 술도 사 먹이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녀는 사흘이 지나도록 울기만 했다고 한다. 남자라면 한 대 때려도 보겠지만 젊은 여자라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던 그는 어느 날 그 비싼 오토바이 뒷자리에 그녀를 태우고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한다. 섬진 강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산 위의 날씨는 아직도 겨울. 마침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쳤다.
아무리 시련을 당한 끝이라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던 그녀도 막상 산꼭대기에서 날이 캄캄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니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죽고 싶다고 했죠? 여기가 참 죽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발견될 염려도 없어요. 눈이 다 녹으면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신 수습을 해줄 테니 그것도 염려 마쇼. 난 이제 내려갈 테니 그럼 안녕히. 그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죽고 싶다던 그녀의 안색이 변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다. 그는 느긋하게 그녀에게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는데 그건 바로 동료를 부르는 일이었다. 그녀가 놀라자 그는 태연히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그에게 매달렸고 그는 어서 동료를 부르라고 했다. 그것도 노고단 봉우리를 향해 크게. 그녀는 결국 산 정상의 날씨보다 모진 그 앞에서 동료를 20곡이나 그것도 목청껏 부르고 살아 내려왔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그가 살려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의 집에 가면 벽마다 규칙들이 붙어 있다. 이제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기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여름철에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아내와 둘이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 때문이다. 그 메모에는 콘도미니엄처럼 집 안의 기기 사용법과 청소법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말도 덧붙어 있다. 편안히 지리산 품에서 쉬시다가 가십시오. 불륜 관계 특히 환영. 그러나 세월은 그에게 그렇게 금빛 시간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낚시인은 고여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주 순례를 떠났다. 남편을 돕기 위해 운동의 운자도 모르던 고여사는 이제 지리산 일대의 유명인이 되었다. 얼마 전 이야기 끝에 물어보니 높은 RPM답게 직함이 7개란다. 다 생명, 평화 뭐 이런 골치 아픈 일일 것 같아 내 일신의 소소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는 더 물어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운동에 앞장서는 스님들과 신부님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결 각박해졌다. 한 번은 스님과 신부님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서울 모처에서 누가 찾아왔다. 고매하신 분들 두루두루 몸 조심하십시오. 여자 문제며 이런 거 저희가 다 조사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신부님이 경로하셨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여자 문제가 어쩌고 어째?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너희 놈들은 마누라하고 날마다 하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한두 번 한 걸 걸고 넘어진다고? 이 치사하고 나쁜 놈들. 그러자 거짓을 참지 못하는 낚시인이 신부님 곁에 가서 말했다. 신부님, 아무리 그래도 틀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고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웃음보를 터뜨리는데 스님과 신부님들은 진지하게 낚시인에게 물었다. 정말?